지금도 놀라운 게 아직도 넘버원이 그냥 의사더라고요. 목표상 의사의 역할이 안 바뀔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의사 역할 바뀌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닥터 후아라고 하는 AI 플랫폼 병원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호흡기 질환 쪽 이제 진찰부터 시작해서 판정하고 처방 내리는 모든 과정을 닥터 후아가 근무하는 병원 가게 되면 닥터 후아가 AI입니다. 싹 다 처리해줘요. 처방 전까지. 이런 부분도 이미 AI가 됐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입니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또 연구하고 배웠던 거 오늘 한번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말이 현실에서 얼마나 위협적으로 일어나고 있나요? 사실 한국인들은 그거 잘 못 느끼세요. 왜냐하면 자기 일자리도 괜찮은 것 같고 주변에 이런 얘기 잘 못 들었던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우리만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어권 국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좀 더 많긴 합니다. 일례로 근접한 국가 중에 필리핀이나 인도를 보게 되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그 나라에 많이 정착되어 있느냐? 콜센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에 영어 쓰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보험이다, 전자제품이다 이런 거 이제 상담해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게 다 기존에는 뭐 1000명, 2000명 엄청나게 고용해서 콜센터가 돌아갔어요. 근데 이런 대규모 콜센터가 최근에 어떤 스타트업자를 봤더니 그 회사는 90% 줄였더라고요, 사람을. 그럼 1000명 고용하던 게 100명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챗봇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안 되는 것만 사람이 받겠다는 건데 이렇게 일단 영어권 국가에서는 큰 변화가 시작이 됐고요. 이게 뭐 그럼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사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빅테크는 이미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빅테크들 보게 되면 뭐 아마존이건 테슬라건 간에 최근에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초입 기술자라고 하죠. 초임 직원들 이런 사람들 뽑는 규모가 50%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먼저 시작한 건 MS긴 해요. MS는 하다못해 MSN에 올라온 뉴스 뉴스 같은 거 정리하는 거 있죠. 기사 쓰고. 이런 것들도 거의 다 챗봇으로 이미 대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즉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영어권 국가가 아니고 그렇게 이제 테크 중심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 못 느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은 있어요. 다만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 작은 상담 직구, 뭐 번역, 제 주변에는 보게 되면 뭐 마케팅에서 브랜드와 관련된 거 어떤 문구 만들어주는 분. 그러니까 즉 소규모로 일하던 분들은 이미 일자리 많이 바뀌었어요. 대규모의 어떤 회사도 아니고 또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항의를 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 안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이미 글로벌 환경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일자리 변화 시작이 됐고요. 뭐 최근에 오픈 AI하고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이 연구한 걸 봤더니 그들은 그런 발표도 했어요. 전 세계 일자리 중에 한 20% 정도는 절반 이상 대체될 부분이 있다. 근데 이거 아직까지는 그렇고 지금 AI가 흔히 뭐 2단계, 3단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뭐 짧으면 3년, 보통 5년, 진짜 길게 보는 분들 10년 바라보지만 저도 한 3에서 5년 바라보는 게 이제 AI가 오픈 AI 기준으로 4단계 올라갔을 때인데 와 이러면 뭐 20%에 50%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절반 이상의 직업군 내에서 자기가 하는 역할의 절반 이상은 바꾸거나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 중 AI에게 대체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 의사죠. 제가 재작년부터 저는 원래 이렇게 학부모나 교육 쪽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통파, 강남구, 서초구에서 학부모 행사 뭐 교육청 행사 있으면 가서 강연도 하고 좀 의견도 들어봤거든요. 와, 근데 전 지금도 놀라운 게 아직도 넘버원이 그냥 의사더라고요, 목표상. 근데 저는 의사가 뭐 나쁜 직업이 되거나 우리 사회에서 필요 없다라고 보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한 가지 분명하게 있어요. 의사의 역할이 안 바뀔 거라고 보세요. 그런데 의사 역할 바뀌고 있죠. 일례로 최근에 이제 외신에 올라온 걸 보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닥터 후아라고 하는 AI 플랫폼 뭐 어떤 소프트웨어 활용해가지고 병원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호흡기 질환 쪽, 우리도 많잖아요. 호흡기 질환, 뭐 감기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약간 알러지가 있고 이런 것들 이제 진찰부터 시작해서 판정하고 처방 내리는 모든 과정을 닥터 후아가 근무하는 병원 가게 되면 닥터 후아가 AI입니다. 싹 다 처리해줘요. 처방 전까지. 근데 물론 아직은 이제 인간 의사가 개입을 해가지고 좀 모니터링도 해주고 최종적으로 판독이 맞는지 봐주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도 이미 AI가 됐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생각도 하시죠. 아니 그런데 이건 10년 후, 20년 후가 지나도 안 바뀔 것 같다. 그래도 인간이 봐야지. 정말 그럴까? 주변에서 발생한 상당수의 일들이 제가 보게 되면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는 은행에 가게 되면 사람이 하나 돈 세서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수기 같은 거 생겨서 있고 지금은 ATM 기계로 하잖아요. 이거 보셔야 돼. ATM 기계가 그럼 1년에 뭐 몇백만 건의 그 트랜지션이 발생하는데 한 번도 오차가 없느냐? 오차 있죠. 오차 있는데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해결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사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요. 이거 처방전을 내렸는데 진짜 잘못 내려갖고 막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집으로 아까 처방전 잘못 준 것 같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실제 처방해서 먹는 약이 있는데 잘못 받은 적이 있어요.
건강이 심각한 건 아니고 약간 그냥 보조적으로 먹는 약인데 2달치나 처방을 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약값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 줬더니 이번에 물어보는 거더니 약값이 100만 원인데 줄 거냐고 해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약이 2년치가 처방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약이 처음부터 2년치 처방이 금지된 약이에요. 근데 의사도 사람이니까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AI 실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는 아닌데 그 실수하는 비율을 정말 객관적으로 인공지능하고 비교를 사람하고 해보게 되면 일부 영역, 아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호흡기나 면역질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인간 의사라 우리가 감대할 수 있는 수준만큼의 오차 범위에는 들어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시험을 해보고 계속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국내 병원도 이미 영상 판독 분야에서 AI 도구들 쓰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병원 드라마 보게 되면 뭐 인턴 레지던트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막 도와주는 역할이 있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보자면 AI가 의사분들의 역할을 도와주니까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모든 국가에서 의사의 수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는 그 부족한 그들의 숫자를 AI가 어찌 보면 채워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점점 모든 것들은 역할이 올라가는 쪽이에요, 위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AI가 약간 보조 도구인데 진짜 인간 의사의 역할을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닥터 후아처럼 못하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더 표면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이제 마켓이 법률 쪽이죠. 국내에도 이런 걸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있지만 이미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변호사분들이나 판사분들이 쓸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다 보면 생기는 게 뭐 그렇다고 뭐 변호사가 없어진다 이건 아니지만 대규모의 로펌에서 원래는 수십 명의 변호사가 있었어야지만 돌아가는 어떤 업무들이 그냥 뭐 주니어급 이상의 변호사들, 시니어급 변호사 10명 정도의 주니어 역할은 빼고 나머지는 AI 도구 채우고 이런 로펌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결국 이 인력 대체가 이런 고급 분야에서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 왠지 좀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또 개발자가 있으시면 또 공감하실 수가 있어요. 개발자는 사실 제 큰아이도 개발자예요, 게임에서. 뭐 이제 뭐 회사 메인 개발자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도 봤더니 이제 한 3년, 4년 차 정도가 됐는데 제 아이가 들어간 게 그 회사 입사할 때가 공채 마지막이었어요. 그 대규모 공채. 그 다음부터 봤더니 신입사원을 뽑는데 이제 특채 형태로만 뽑고 특채 형태로 뽑을 때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적게 뽑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이건 뭐 게임 회사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다른 IT 직군들도 비슷한데 요즘 보게 되면 뭐 바이브 코딩이라 뭐다 해가지고 제 주변에도 원래 코딩 안 하던 분들도 필요한 뭐 웹페이지부터 간단한 웹앱 같은 거 만들어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즉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 이걸 이제 증가한 수요 부분을 오히려 AI 도구가 채워서 올라오는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직은 뭐 의사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급의 팀장이나 정말 전문 개발자 쪽까지 치고 올라가지 못했지만 흔히 신입 개발자, 웹 같은 거 개발하는 사람, 좀 일반적인 거니까 이런 쪽은 거의 뭐 시장 대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AI가 어떤 일자리까지 위협할까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AI라고 하게 되면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역할, 그러니까 지식을 다루는 역할 측면에서만 AI의 대체성이 있다라고 말해보고 있긴 한데 그래서 가장 믿는 게 그거죠. 나는 몸 쓰는 직군을 갖고 있어. 물리적으로 뭔가 해야 돼. 근데 이미 이것도 조금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가 산업용 로봇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예요. 노동자 10,000명 기준으로는. 물론 그냥 총합의 수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긴 하고요. 근데 얘 또 보게 되면 흔히 인간이 지능적이다고 말하는 걸 뭐 오토메이티드, 오토노머스, 인텔리전스에서 단계를 나누긴 하는데 기존까지는 아래 단계였어요. 근데 점점 더 윗단계의 지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기계에 들어가요. 이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피지컬 AI죠. 그 피지컬 AI가 깔리기 시작하면 물리적인 일터, 제조업 현장에 당연히 일자리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궁극적인 것은 이제 그냥 정밀한 물리적인 어떤 작업들, 또 하나는 너무너무 소규모거나 너무너무 재래식이어가지고 뭐 그런 것까지 대체가 될까 했던 일자리까지도 대체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자율주행도 약간 뭐 금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집단이나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막고 있는 것도 있긴 한데 미국이나 중국을 보세요. 자율주행차들 뭐 어떤 여행이나 출장 갔다 오신 분들은 느끼시는 게 이게 뭐 이미 되는구나.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라 이미 잘 되구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도 한번 가정을 해보죠. 서울에 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예를 들어 택시 또는 버스 근데 이런 분들이 대체가 되기 시작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자리 대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뭐 10년 뒤 아닌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진짜 눈앞에 와 있고 제도적이거나 정책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은 사회적으로 이제 뭐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또 노동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큰 고통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AI 시대의 의사보다 나아질 직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AI가 초반에는 그냥 어떤 공학적인 도구처럼만 인식이 됐는데 요즘에 보게 되면 AI를 쓰는 분들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하다못해 제 주변에 보게 되면 뭐 미장원 하시는 분이 쓰시는 경우도 있고 동네에서 식당 하시는데 식당 홍보하기 위해서 식당 가서 챗봇을 만들어서 플랫폼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에 그냥 한번 왔던 분들이 리뷰는 보는데 그 꼭다리 끝에다가 이제 QR코드 같은 거나 링크 박아놓은 거예요. 그거 누르면 식당 챗봇이 떠요. 그럼 그냥 이렇게 말하다 보게 되면 왠지 그 사장님하고 라포가 형성되고 단골되는 느낌이 나서 식당 가게 되거든요. 즉 이렇게 AI 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가격도 저렴해지다 보니까는 다양한 도메인에 붙이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AI 밑에 이제 하방의 기술 쪽, 뭐 반도체건 LLM이 있고 단순히 보게 되면 위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쪽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많이 언급하는 건 하단 쪽이에요. 뭐 AI 기술자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LLM이나 반도체 기술자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산업 쪽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미장원이고 동네 식당에서 이렇게 응용하는 것들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오히려 내 식당에 대한 업의 본질을 좀 알고 있어. 좀 전문적으로 보면 도메인 지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업무에 대한 거. 그러면서 내가 좀 AI를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아이디어도 풍부해.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들어가서 일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약간 프리랜서식으로 활동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거 챗봇 같은 거 개발하기도 하고 좀 약간 프롬프팅인데 너무 껍데기가 없으면 허전하니까 웹의 형태에서 껍데기만 씌워줘가지고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무언가 만들어서 이렇게 퍼블리싱 하시기도 하고 즉 AI에 대한 기본 지식과 특정 영역에 대한 도메인 지식, 사업 감각 세 가지 삼각형처럼 만들어가지고 어찌 보면 뭐 그걸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고도의 태클링이나 어려운 건 아닌데 지금 이게 마치 미지의 땅처럼 막 열리고 있는 거다 보니까 막 깃발 꽂으면서 자기 걸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즉 AI 지식과 도메인 지식 같이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역할이 좀 커지고 있다. 라고 느껴지고요. 또 AI 관련해서는 당연히 앞으로 어쩔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모든 정치권에서도 다 인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재는 크게 좀 두 가지라고 봐요. 그냥 AI를 일상적인 업무에서 활용하는 것도 인재지만 우리나라의 LLM이나 반도체 수준이 뭐 높다 낮다 떠나서 그것도 포기할 수는 없다 보니까는 원천 기술적인 것들을 연구하거나 만들어내는 분들의 일자리는 저는 앞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 볼 수 있는 게 그럼 인간이 AI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인류가 만들었던 모든 서비스나 제품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니즈를 해소하면서 장사가 됐던 거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도 AI가 들어간 피지컬 AI가 찍어준다고 하고 어떤 인간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소통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식당 가가지고 주문받고 뭐 정산하는 것도 다 태블릿 기반 소프트웨어 들어간 거 요즘에 외국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걸 또 이렇게 눌러서 하는 게 너무 또 그러니까 대화형 아바타 챗봇처럼 해서 그렇게 이제 주문하는 시스템도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인간이 이렇게 해서 모든 걸 AI로만 해결할 것이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능적인 요구사항이 있고 관계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요. 식당에 가서 내가 합리적으로 맞는 비용을 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 뭐 돈 주고 물건 받겠다. 이건 기능적인 해결 사항인데 관계적인 건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감정적인 거, 정서적인 거, 교감을 느끼는 것들에 대한 또 요구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을 이미 챗봇이 일부 대체한 건 있어요. 제타 같은 서비스도 보게 되면 이런 걸 대체하는 건데 그 인간의 모든 관계성도 다 AI가 해결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이거는. 왜냐면 인간이 실제 시험을 해봐도 그냥 블라인드로 해가지고 채팅 상담을 해. 근데 저 사람인 거라고 속여. 그럼 만족도가 막 올라가. 진짜 사람인데 이렇게 막 정서적으로 교감이 되는구나. 알고 봤더니 챗봇이었어. 하면 약간 허탈해해요. 그러니까 솔루션은 맞지만 제가 아까 공감해 준 게 사람의 공감이 아닌 거에서 오는 약간 그 허전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올 수 있는 교감이나 정서적인 서비스들. 좀 더 산업적으로 가게 되면 뭐 멘토링이다, 심리 상담이다, 일대일 교육 분야다. 이런 것들은 AI가 못 치고 들어온 건 아니지만 이 자리는 또 오히려 인간적인 관계성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뚫고 들어갈 비즈니스 모델들이 좀 많이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인류가 쭉 잘 살기 시작했을 때 더 많이 필요했던 게 뭘까? 저는 이제 좀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TV 채널이 두 개인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하는 게 KBS랑 MBC 낮에만 TV 보고 이런 얘기 요즘에 저희 학생들한테 해주면 되게 안 믿어. 아니 무슨 TV는 몇백 개 채널 24시간 다 돌아가는데 교수님은 도대체 어떤 시대를 산 거냐고. 이게 불과 한 40년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럼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서울시대에 당연히 뭐 고층 아파트, 많은 자동차들, 먹거리도 좋아졌지만 전 이게 증가한 것보다 컨텐츠의 증가가 훨씬 더 가파른 것 같아요.
콘텐츠는 진짜 제가 4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100배는 많아진 것 같아요. 즐길 게. 유튜브 포함하면 뭐 더 많아지고. 그럼 제가 먹고 있는 거나 옷 입는 거나 이런 게 뭐 100배의 품질이나 양이 증가했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인류는 물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거는 만만하게 증가하는데 어떤 문화적으로나 콘텐츠, 예술적으로 즐기려고 하는 욕심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AI 시대에 인간 창작자가 어떤 분들은 AI가 영화로 만들어주니까 영화 제작이 위축되냐? 그게 아니라 뒤집어 놓고 보게 되면 유튜브 때문에 콘텐츠 양이 증가한 것처럼 AI가 제작을 도와주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콘텐츠, 예술 시장이 폭발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인간이 즐길 수 있는 시간 한계는 정해져 있지만 다양성이 증가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사실 뭐 시청률 웬만하면 들어가 히트치 뭐 40%, 30% 나왔는데 요즘엔 3, 40%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쪼개졌잖아요. 앞으로 저는 이게 더 이렇게 쪼개져서 평평해지면서 좋은 건 문화의 다양성이 더 이렇게 보장되는 사회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다양한 직군들, 나빠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 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전하고 비교해보면 사실 조선시대 같은 거 드라마 보세요. 그게 갑자기 이렇게 광장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극이나 판소리 같은 거 듣고 있지 엔터테인먼트가 어디 있어요? 술자리에서 이렇게 서로 기르고만 얘기해주지. 우리가 시대 변화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예. AI가 대학의 위상, 학위에도 영향을 준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첫 번째로는 대학의 변화 중에 하나가 지식의 민주화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코로나 때 또 우리나라에서 프로모션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K무크다 해가지고 온라인 학습 플랫폼 많이 공유해줬었고, 최근에 보게 되면 유튜브 채널들도 많지만 또 제 채널에서도 운영하는 게 있어요. 사실 저 학생들 보라고 올리는 거긴 한데 제가 찾아낸 논문 중에 이건 학생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어. 논문을 또 보라고 하면 잘 안 봐. 영어로 낼 거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요즘 이제 구글 노트북 LM 써가지고 노트북 LM에 논문 올리고, 또 제가 거기에 제 의견도 써줘. 이런 거는 좀 잘못된 설명이니까 지적도 해주고, 비어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또 인지과학적인 해석도 넣어주고, 이렇게 설명하라고 하면 걔가 쫙 해서 한 6분, 7분 토크쇼가 뚝딱 나오죠. 이런 걸 저도 보지만 저 학생들도 막 봐요, 이렇게. 근데 예전에 사실 이거 하나 만들려고 하게 되면 전문가 두세 명부터 논문 스터디 해야죠. 뭐 제 의견도 들어야 되죠. 하루는 시간 썼어야 돼요. 비용도 그러니까 꽤 드는 거고. 근데 지금은 싼 값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래서 저는 이걸 지식 전달의 좀 민주화라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식은 굉장히 어려운 거였고 이걸 소화해서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거였죠. 우리가 서점에서 사보는 책들은 사실 다 그런 거예요. 해외에서 뭐 연구된 뭐 아주 복잡한 연구들을 누군가 공부하고 책으로 펴내고 이거 쉽게 만들고 해서 전달해주는 이 단계가 그냥 뚝딱 없어진 거예요. 네이처에 실린 논문인데 초등학생도 노트북 LM 버전으로 해서 초등학생 이해하게 토크쇼 만들어줘. 되게 쉽게 풀이가 되거든요. 한 3, 4단계 걸쳐야 됐던 단계가 사라진 거죠. 비용도 낮아지고. 지식의 민주화가 저는 굉장히 첫 번째 큰 흐름이라고 보고요. 또 최근에 미국에서 뭐 주가도 많이 올라갔지만 팔란티어 같은 기업 있잖아요. 이런 기업은 흥미로운 게 이제 대놓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기업의 학위가 필요한 시대가 온다. 대학 학위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팔란티어에서 일했던 어떤 증명, 와, 이런 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얘가 만약에 뭐 어떤 대학을 나왔어, 국내. 근데 뭐 그 대학 안 나왔는데 만약에 고졸인데 뭐 구글이나 테슬라 출신이야. 근데 오, 아주 보잖아요, 이게.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래는 대학이라는 게, 저도 뭐 대학 교수지만 후광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평가할 때 참 어려워요. 저 때문에 정말 저런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서류 심사하고 면접 보지만 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늘 리스크가 있던 건데, 최근에 AI가 발전하면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제가 아는 기업만 해도 AI로 사람 뽑는 데들이 있어요. 저 정말 가까운 회사 중에는 저도 지금 바르고 있는 닥터지 화장품 바르고 다니는데, 그 닥터지를 만들고 있는 고운세상 코스메틱도 보면 사람들 뽑을 때 기본적인 정보만 바꿔서 AI가 면접 보게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최근에 받은 솔루션을 보면 이제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AI 에이전트를 여러 개 컬해 갖고 쓰는 그 프로세스를 봤어요. 얘는 어떻게 돌아가나 했더니, 내가 만약에 요 직군의 사람이 20명 뽑아야 돼. 그러면 지금은 뭐 이렇게 어디다 올리고 이렇게 이력서 들어와. 그럼 뭐 AI 필터링해서 뭐 이렇게 뽑아내고, 사람하고 AI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했는데, 이 에이전틱 AI는 지가 관련된 에이전트를 다 불러내요. 그래서 공고 올리는 에이전트, 다운로드 받아 정리해주는 에이전트, 거기서 일자 필터링 해주는 애, 면접 시스템 돌리는 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진짜 좀만 있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딱 올리고 한 이틀 걸리면 네가 뽑아야 될 사람은 그냥 이거 20명이야. 뽑을 수 있는 사람 풀 50명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너는 다 봐도 20명 뽑을 거니까 그냥 여기서 뽑아라고 딱 던져주는 거. 여기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좋냐라고 하게 되면, 그런 AI 모델이 뭐 편향이 없거나 뭐 싸다 뭐 이런 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후광효과라는 게 에이전트도 어느 정도 있긴 있어요. 인간이 뽑았던 걸 학습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알고리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걸 막고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진행하는 과정보다 효과가 적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AI가 대학의 문화를 바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뭐 저희 대학도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으로 평가받지만 좀 더 긴장할 수가 있겠죠.
이제는 뭐 경희대라는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쳐 가지고 실력으로 평가받았을 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을 만들어야지 뭐 국내대학 몇이냐 몇이냐 따져 가지고는 좀 힘이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저희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뭐 요런 부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대학이 평생교육 쪽하고 연결성이 좀 커진다고 봐요. AI가 갖고 오는 사회현상 중에 하나가 인간의 수명을 증가시키는 쪽이 있고요. 이건 좋은 거죠. 근데 또 수명이 증가하면서 안 좋아지는 게 일자리가 AI 때문에 불안해진다며요. 이 둘이 합치면 생기는 게 아니, 오래 사는데 일자리는 불안해져. 그럼 어떻게 해?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죠. 근데 계속 공부하는 게 그럼 대학이 지금도 뭐 평생교육원 같은 데가 있지만 사실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20대, 30대 사람들 위주로만 교육을 시키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뭐 대규모의 어떤 50대, 70대를 우리가 교육기관을 새로 막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의 미래 역할 중에 하나는 재교육입니다. 대학을 나왔건 안 나왔건 다시 뭐 나이 50이건 60이건 들어와서 그때 필요한 직무를 배울 수 있는 기관 이런 것까지도 대학의 변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2023년도에 기업들이 가장 많이 교육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GPT와 같은 도구 교육이었어요. AI로 뭐 글 쓰는 거, 그림 만드는 거, 음악 만드는 거 막 해서 막 배워요. 하루에 4시간, 8시간 워크숍 돌려요. 근데 조사해보면 AI 안 써, 직원들이. 임원들이건 HR 담당 부서가 막 멘탈이 나가죠. 이거 뭐야. 돈 이렇게 많이 썼는데. 그런데 안 쓰는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그분들도 타당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거 쓸 일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냥 이메일 쓰면 되고, 내가 하면 되고, 또 예를 들어 그림 만드는 거는 나 파워포인트로 다이어그램 몇 개 그리는 건데, 굳이 내가 그걸 AI 프롬프트 계속 바꿔가면서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10분, 20분 씨름하는 게 더 이상하다. 맞는 얘기예요. 뭐가 필요한 거냐 하면 AI 일을 잘하는 개인 또 조직의 특성을 제가 최근에 봤더니 기업에서 우리가 R&R이라는 게 있죠. Role and Responsibility. 이게 AI를 가르쳐 준 다음에 너의 R&R을 스스로 재정립해. 이건 잘 안 통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판을 깔아놓고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AI의 개별적인 수준을 보게 되면 모든 도메인에서 인간하고 평균적으로 경쟁해 보게 되면 10% 안에 성과를 다 내요. 제가 있는 뭐 경영학 분야에서 보게 되면 경영학 시험을 보게 되면 AI가 이미 상위 1% 성적을 내요. 예,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이걸 인정하고 나서 우리의 아리나를 재정립하는 것부터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로 제가 이제 교수면 학생들 뭐 강의 평가한 것도 읽어봐야 되고 뭐 외국에서 논문도 다운로드 받고 정리도 하고 장표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쫙 펼쳐놔. 근데 지금 보면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이 작업. 뭐 제가 해도 좋지만 이거 AI가 저보다 훨씬 빠르고 잘해요. 맡기는 거 AI한테. 얼마큼 일 줄었네? 만족할 게 아니라 이 빈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고 나는 남은 시간에 뭘 할까? 학생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클래스가 커서 못했었는데 30명, 40명이지만 일주일에 2명씩이라도 1대1 상담을 해보자. 이러면 내 역할이 살짝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학교 일에 시간이 좀 세이브가 되고 세상도 바뀌니까 외부에 나가서 또 뭔가를 해보자. 또는 나는 원래 논문을 1년에 뭐 4-5개씩 썼는데 저서 쓰긴 힘들어서 좀 쓰기도 불편하고 글지제가 없어, 글지주가. 근데 AI를 써가지고 뭐 책을 팔아서 막 돈을 버는 게 아니더라도 대중들이 볼 수 있는 좀 실용서를 내가 연구했던 분야 갖고 좀 만들어봐. AI 도움받아서. 이게 다 나의 아리나를 재정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역할이나 책임이 바뀔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시대 변화를 느끼고서 변화를 인정해. 나 바뀌어야 되는구나. 여기서부터 도구를 붙이다 보게 되면 자꾸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 최근에 인터뷰를 해보면 느끼는 게 이분은 자기의 아리나를 스스로 재정립하고 있다. 제가 이것도 약간 현재형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 역할도 그렇지만 끝난 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AI가 계속 다양하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변화도 막 커지고 하니까 이렇게 바뀌었다가 막 그려나가고 있는 과정 같아요.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필요한 속성이 조금씩은 더 생기죠. 기업들도 변화가 너무 크다 보니까 조직이나 개인 단위로 당신의 아레나는 이겁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못 해줘요. 근데 지금 최근에 조직에서 좀 좋은 평가 받는 분들을 봤더니 자발적으로 아레나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조직의 전통적인 역할이나 KPI를 무시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건 수행하면서 새로운 거 툭툭 던져가면서 해보는 거예요. 이게 조직 내에서 수용이 되면서 퍼져나가고 이런 분들이 이제 갑자기 막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좀 호기심을 갖고 던져볼 수 있는 거 필요하고요. 또 하나 아리날 재정립하고 AI 쓰다 보게 되면 당연히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마치 뭐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건데 이거 스타트업 대표만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조직의 개개인한테 기업가 정신 가지라고 하는데 이때가 딱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해보고 이렇게 기업가 정신으로 도전해보면서 적응해보는 과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린 거 정리해보고 후단에는 뭐 호기심 뭐 교역과 정신, 적응력 이런 걸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아리나를 내가 다시 그려보겠다. 안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이거 귀찮게 회사에서 시킨 것만 하기도 바쁜데 그걸 굳이 왜 그리고 있냐고. 근데
회사에서 그럼 만들어준 아련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다 뭔가 불만 많잖아요. 회사에 남한테 이런 거는 시켜.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건수가 됐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려보시라는 겁니다. 네, 이런 분들이 일 잘하세요. 예. AI를 통해 아이의 호기심과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우리 아이의 일단 시간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 시간표를 쭉 보게 되면 강남 기준으로는 보통 아이가 12시에서 새벽 1시에 잠이 들거든요. 하거나 4-5개 뺑뺑이를 돌고서. 그러면 딴 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이가 되게 바쁘게 살긴 하는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사실 이게 서울의 문제만 아니라 제 지역에서 나온 통계도 받고 지역에 있는 장학사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웬만한 도시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다 조기 교육 시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생기는 이슈가 아이들이 똑같은 걸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남하고 다른 생각을 못 해요. 정말 단순한 게 남하고 다른 걸 봐야지만 다른 생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일단 남하고 다른 걸 못 보고요. 다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문제집에 정해진 문제만 풀어야 되니까. 자, 그렇다고 여기서 제가 무슨 특수학교나 대안학교 보내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약간만 용기를 내보자고. 약간. 하루에 한 10%? 우리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10시간이라고 하게 되면 1시간 정도는 좀 뺄 수도 있잖아요. 1시간. 1시간을 뭐였었냐 하면 아이가 해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 학교에 시키는 게 아니라. 물론 1시간 해봤자 얼마나 많이 못해요. 하지만 그 1시간을 좀 해볼 수 있게끔 하고 1시간 동안 해보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부모님도 모르는 게 많아. 아이가 이제 뭐 중학교 3학년인데 웹툰 작가를 꿈꿔. 근데 부모님이 그쪽 계통의 일이 아니면 알 수가 없거든요. 아이가 AI 도움받아갖고 한번 재미삼아 끄적끄적 해보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콘티 구성해야 되는데 모르겠어. GPT가 콘티 구성 기가 막히게 하죠. 또 4컷 만화까지는 아직 한 방에도 그랬네요. 지금 보면 이미. 좀 더 쓰면 소라 같은 거 쓰면 동영상도 붙일 수가 있고 막 컷도 일관되게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루에 1시간 정도 아이가 다른 걸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거를 부모님은 내가 직접 해주기는 어려워. AI 도움받아서 해보게끔 하고서 별 문제 없는지 부모님이 약간 관찰자처럼 봐주기만 해도 AI를 통해서 아이의 호기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거 한 달 뭐 구독비 $2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과 아이가 하루에 1시간 10% 정도를 다른 데 쓴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그 용기, 아이에 대한 믿음 이게 있으면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도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데요. 현실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가장 활발하게 테스트하고 있는 공간은 공장하고 물류센터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 특성은 뭐냐 하면 작업장이 현대식이죠. 예를 뭐 정말 단순하게 보면 바닥이 평평하게 되어 있고 사람이 막 들어가 사람을 부딪힐 확률도 없고 이런 게 중요한 게 기존에 이제 산업용 로봇 같은 거 초창기에 실험하다 많이 다친 게 사람들이 다쳤어요. 공간에 같이 들어가면 산업용 로봇은 센서가 없어요. 대부분. 내 얘는 여기서 만약 여기를 돌려서 용접을 해야 돼. 중간에 사람이 있어서 치고 지나가는 거고 사람이 있어서 용접 그냥 봉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사람이 다치죠. 근데 아직도 현장 테스트는 주로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해요. 휴머노이드 센서도 있고 공간 지각을 하긴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좀 제한된 환경 내에서 로봇이 이제 복수대 여러 대가 들어가서 조립에 필요한 물건을 옮겨준다라든가 용접을 한다라든가 또는 택배 같은 거를 분류 작업한다라든가 이런 것들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건 그거죠. 이게 그럼 실제 그 펜스가 열려지고서 진짜 작업에 들어가는 시점이 언젠데 라는 건데 대부분 이거 테스트하고 있는 기업들은 2025년 연내에는 시도하겠다고 합니다. 시작하겠다고. 뭐 BMW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2025년이 산업용 로봇이 쓰이던 그 단계에서 인간의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작업장에 코봇 형태로 들어오는 코봇이 이제 같은 공간에 들어가는 공동작업장입니다. 공동작업자가 되는 원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 여기서 이제 학습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는 로봇 지능의 역사가 열린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순서를 보게 되면 대규모 공장에서 로봇이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학습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소규모의 공장이나 중소규모의 작업장들. 근데 이게 왜 꼭 굳이 1, 2단계가 이렇게 쪼개지냐 하면 두 번째가 고용하는 규모가 개별적으로 작아서 그렇기도 하지만요.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대형 공장은 사실 변수가 적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로봇이 1000대가 있고 10,000대가 일한다고 해도 그들이 환경이 통제된 상태에서 일하다 보니까 변수가 적어요. 베리에이션이라는 게. 근데 2차 작업장, 작은데 또는 개인 소규모 작업장 오게 되면 5만 가지 다 발생하거든요. 갑자기 환기가 꺼질 수가 있고 갑자기 카페에서 누가 커피를 만들고 있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뭘 던지면서 항의를 할 수도 있고 이건 대규모 커피 만드는 제조로 인해서 발생도 안 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거를 이제 학습이 누적이 돼야지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순서 뒤로 빠진다고 보면 되고요. 최종 단계로 올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작업도가 있는 게 사실 현대식 공장이 아니라 집이에요, 집. 집 아니면 만약에 뭐 30평대 아파트 똑같은 거 한 단지 뭐 200채가 있다고 해도 200채의 집 구조가 물리적으로 똑같겠지만 인테리어 가구 배치, 사람들 사는 거,
사람들이 뭐 동작하는 거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 베리에이션이 훨씬 더 증가하는 거예요. 3단계는 이렇게까지 가야 이제 로봇이 전파가 될 것 같아요. 대관공이나 중장비 기사처럼 육체 노동 직업도 로봇이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로봇이 뭐 배관공이나 아주 섬세한 작업하는 거 있죠. 그걸 대체할 수 있을 걸 보게 됐을 때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실 예전부터도 무슨 뭐 엑스포다 가게 되면 제한된 공간에서 차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게 그건 쉬운 건데 개방된 도로를 차가 달리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에서는. 그러면 배관공을 비롯한 그런 뭐 싱크대가 망가졌을 때 고치는 사람이거나 가전제품 고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게 학습량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로봇이 그만큼 비용이 좀 저렴해지고 있고 학습을 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들이 충분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저는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초반에 있는 배관공들이 카메라 같은 거 눈에 이렇게 착용하고 와가지고 영상을 계속 찍어. 그럼 지금 테슬라도 그렇지만 엔비디아도 그렇고 영상 기반으로 로봇을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 영상 자료가 누적이 되면 과연 이게 인간이 통제하거나 학습할 수 없는 무한정한 변수가 있는 기술 영역일까? 배관공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복잡도가 결국 정해질 거고 그럼 이걸 넘어서는 충분한 학습을 시키면 얘도 할 수는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차 초반에 안 되는데 지금 되는 것처럼 얘도 지금 아직까지 역사가 짧고 학습량 또는 학습에 들어갈 데이터의 누적이 적어서 그렇지 이게 다 해결이 되면 얘도 되긴 된다. 다만 모든 직군을 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비용을 따질 때가 있겠죠. 이 직군이 정말 조금밖에 안 필요해. 이걸 제가 지난번에 살던 단지를 보게 되면은 하수구가 막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는데 이거를 한 명의 어떤 나이 드신 70대 어르신이 와서 한 단지 500세를 다 고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제가 잘 몰랐는데 이거 보니까 단지마다 조금씩 특성이 있어서 그렇게 주로 형성이 되어 있대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학습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학습을 시킬 비용 대비 효과성이 있느냐는 보겠죠. 학습을 기술적으로 못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굳이 가성비를 따질 때 학습이 필요 없는 마켓이 있고 가성비를 따졌을 때 학습을 시키는 게 효과가 있는 마켓이 있고 그렇게 좀 갈라질 것 같아요, 저는. 예. 인간은 짧은 시간만 학습해도 운전을 할 수 있는데 로봇은 왜 오랜 시간과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야 가능한 걸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재미난 질문이십니다. 이거를 그 기업의 사례를 보면 되는데 테슬라가 그 자율주행하는 데 썼던 도로주행할 때 썼던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거를 옵티머스라는 로봇 학습하는 데도 쓰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자동차가 바퀴 달렸고 도로를 달리는 거고 이 테슬라의 로봇은 바람처럼 생겨갖고 공장에서 일하는 건데 자동차 데이터가 여기 어떻게 쓰여요 하는 건데 자동차가 이제 테슬라는 특히 비전으로 인식하는 거니까 길을 가다 보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희한한 행동을 다 보이는 거거든요. 갑자기 튀어나오고 공 때문에 막 뛰어나오고 굴러나오고 이런 것들을 봤던 것들을 학습했던 거가 당연히 로봇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그렇게 주행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사람들의 행동을 알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물리적인 것도 뭐 물리학을 알아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공이 저속도로 굴러오면 내 차랑 지나갈 때 밟겠구나 안 밟겠구나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또 애가 옆에서 깔짝깔짝 그러면 저런 애들은 보통 앞뒤 안 보고 튀어나오는데 하면 속도 약간 줄이는 거고. 근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 저 사람이나 생명체도 어떤지 몰라. 공이 굴러오는데 속도를 난 예측을 못하고 있어. 그럼 막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로봇은 원래는 막 가는 거였죠. 인간적인 경험이 없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보통 20살쯤 돼가지고 이제 면허 따고 하니까 20년치의 물리적인 학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쓰이는 겁니다. 로봇은 그게 없었던 거고. 근데 흥미롭게도 최근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데이터를 옵티머스에 쓰는 배경에는 반대로 간 거죠. 차를 오랫동안 운전했던 이제 기계를 갖다가 야, 너 차 이 정도 운전했으면 공장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안 부딪히고 잘 일할 수 있지 않냐? 여기에 투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과 AI의 시대가 오면 결국 인간은 일을 안 하고 기본 소득을 받는 세상이 될까요?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는 오랜 논의예요. 심지어 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오리지널 문학 소설은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미래소년 아톰에도 이게 나와요. 아톰이라고 하는 만화도 보게 되면 걔가 자기가 이제 뭐 배를 따가지고 배터리 가는 것도 나오지만 그건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거는 얘가 세금도 내요. 그런 로봇들이.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논의가 대중한테 인식이 됐던 건 저는 2017년에 빌 게이츠 발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빌 게이츠가 기계스 얘기를 하면서 이가 좀 더 공론화가 됐는데 지금도 보면 유럽이건 미국이건 간에 흔히 빨간 당 파란 당이 찬반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의 입장은 그거예요. 이게 인간의 일자리가 AI건 휴머노이드 때문에 줄어들게 되면 결국 소득이 감소한다. 소득이 감소하면 개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소비를 못하면 기업도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제조에. 판매가 안 되니까. 또 기업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또 하나 문제가 정부예요. 그럼 기업이 만약에 임금을 덜 내? 그리고 만약에 어떻게든 판매가 유지된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버리면 아니 법인세 증가할 거 아니야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증가하는 법인세가 개인 노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나면서 감소하는 소득세 감소분보단 적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정부 재정은 악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이걸 풀기 위해서는 가만히 보자. 기업이 그 이익의 침해가 안 될 정도로 개인한테 주던 급여를 약간 기계 쓰는 로봇 형태로 정부에 내. 그럼 정부는 세금이 보전이 돼. 좀 더 많이 거둘 수도 있어. 요거를 개인한테 돌려주자. 그럼 개인의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요걸로 기본소득을 쓰면서 소비 활동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또 소비자가 생긴 거니까 기업도 돌아가겠지. 요 구조를 보고 있는 게 찬성 입장이에요. 근데 반대 입장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기계세 이용 걷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면 보통 뭐 법인세를 깎아준다 어떨 때 하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이걸 선도적으로 도입해서 막 혁신적인 시도를 하겠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런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혁신에 대한 철퇴 같은 거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또 이제 반대론자들의 입장이에요. 근데 저는 뭐 양쪽의 의견이 시도가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막 나간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기본 소득 자체에 대한 실험은 유럽 쪽에서 꽤 했지만 이게 법인에 대해서 기계세, 로봇세 같은 거 걷어갖고 했던 사회적인 실험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없거든요. 또 정답은 없는데 양쪽의 주장 중에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로봇세가 없을 때 대안이 있느냐라고 찾아보게 되면 대안이 잘 안 보여요. 지금 말씀드린 기본소득 흔히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이라고 해서 UBI라고 부르는 건데 UBI를 실험했던 이제 유럽 사례를 보게 되면 사실 뭐 장점 단점이 다 존재를 해요. 장점이 이걸 통해 사람들이 소득 보전이 되니까 극단적인 이상한 선택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삶을 포기하고 마약에 빠진다든가 모든 걸 포기하고 뭐 애들 키우는 것도 포기하고 길거리에 나앉는다든가 이런 걸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약간 그래도 시간을 번 거니까 오히려 재교육을 받거나 해서 좀 더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이런 게 기본소득의 장점이고요. 반면 단점은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관찰이 됐었는데 제가 이제 공무원분들하고 일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약간 저소득층에게 소득 보장해 주는 게 있잖아요.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어떤 케이스는 한 달에 몇십만 원 이렇게 지급받으면 이분이 그 하루 이틀에 다 써버리신대요. 뭐에다 쓰시냐고 했더니 하루 이틀에 다 밥을 사 먹을 수도 없는데 그랬더니 뭐 술을 사 드시거나 도박하거나 다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양쪽의 케이스가 사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100%가 좋아지거나 100%가 나빠지면 이게 좋은 제도 나쁜 제도 딱 갈릴 수가 있는데 좋은 것과 나쁜 것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걸 돈을 주지 말고 사회가 이분이 지출할 수 있는 거 일단 디자인을 해서 배급을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돼요. 뭐 교육 쿠폰 얼마, 음식 쿠폰 얼마, 의료 쿠폰 얼마 이렇게 해서 배급을 딱딱딱 구획해서 줘. 이건 또 어쩌면 약간 공산주의 사회처럼 되는 거예요. 개인의 모든 삶 자체를 국가가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갈 수 있는 로봇이나 기계에서의 현실성 부분도 복잡한 이슈지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제도로 이걸 굴릴 것이냐도 문제가 있고요. 여기 또 하나 제도적인 좀 어려움이 뭐냐. 휴머노이드한테 일을 시키고 돈을 건다고 쳐요. 그럼 휴머노이드가 저처럼 팔 두 개 사람, 다리 두 개 사람. 근데 어떤 기업이 팔이 두 개의 로봇한테 일을 시키니까 세금을 걷네. 난 팔을 세 개를 붙여가야지. 또는 다리 부분을 쪄버리고 탱크처럼 캐터필러를 다뤄. 얘는 휴머노이드 아니잖아요. 또 지능 부분들 일부 빼, 학습 기능 빼서 얘는 오토노머스한 옛날식 머신이에요. 인간 대체한 게 아니에요라고 만약에 막 해. 그러니까 이게 AI건 로봇이건 간에 인간이 대처가 됐냐 안 됐냐를 따지기가 세부에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게. 그런 부분은 문제는 있습니다. 예. 과거 사례를 보면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했을 때 실제로 일자리를 잃는 결과로 이어졌나요? 역사적으로 좀 흥미로운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뭐 재봉틀 아시잖아요. 재봉틀 저희 집에도 하나 있고 이제 공장에서 당연히 재봉틀 쓰는 건데 재봉틀이 나오기 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재봉틀을 처음에 이제 특허를 등록하고 이게 현대식 공장에서 재봉틀이 생산될 때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특허가 나오고 만들 때까지 왜 그랬냐 하면 이게 기술적인 성숙도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했지만 의료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분들, 재봉사분들의 심리적인 사회적인 저항이 엄청 강했어요. 유럽에서 막 공장이 불질르고 분신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우리 일자리 사라진다고. 근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초창기엔 당연히 고통이 없을 수가 없었어요. 단순한 옷만 만들어서 옛날에 입었었는데 단순한 옷은 현대식 기계가 잘 만드니까 만들었어요. 그때 의료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뭐 언론사로 가거나 농사하시거나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의료업계에서 계속 있고 싶어 하시거든요. 여기서 생긴 현상이 의류가 다변화된 겁니다.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치수, 개인화된 옷, 글로벌 유통, 패션 산업이 증가한 거 폭발적으로. 근데 이게 한 200년 전에 사람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야, 미래에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옷을 1년에 막 이만큼씩 사고 1년에 수억 톤을 버리고 그런 날이 온다 그러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아니 옷 하나 만들려면 밤새 갖고 바느질 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걸 한 번 빨지도 않는 거를 이걸 무슨 막 쏟아붓고 막 해. 근데 그런 시대가 된 거잖아요. 노동전환도
전환기 과정에서 사람들 당연히 고통을 겪을 거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통해서 그 전환기를 잘 겪어나갈 수 있는 사회적인 힘을 만들어주는 거다.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삶을 떠날 때까지 계속 이 돈 갖고만 계속 쓰세요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건 개인한테도 또 안 좋은 것 같아요. 사회도 그렇게 유지하기는 인프라가 어렵고 말 그대로 안전망이라고 보고 안전망을 통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찾고 또 의미 있는 일을 세상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끔 해주는 거 저는 오히려 이게 기본소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AI와 로봇 시대를 이끌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AI 초창기 때는 저는 가장 생각보다 잘한다고 느꼈던 게 MS였어요. MS가 물론 이제 챗GPT를 갖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 MS가 갖고 있는 수많은 프로덕트에 AI를 녹여내면서 사실 많이 좋아졌죠. 근데 그 다음에 아까 그때쯤에 약간 아쉬웠던 기업이 의외로 구글이었어요. 구글 생각보다 AI 신에서는 잘 못하네. 저 바드 같은 거 만들었는데도 성능이 약간 떨어지고. 근데 제미나이 만들고 제미나이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느끼는 게 역시 구글이 대단한 기업이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특히 이제 올해 연말 기준으로 구글도 그렇고 뭐 메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뭐 프로토타입이나 일부 기업 완제품 발표한다고 한 게 글래스형 제품이거든요. 안경 제품인데 AI 들어간 것.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하고 연동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안경 한쪽 렌즈에 디스플레이가 붙어가지고 글도 투사해주는 이미지도 보여주는 것들을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구글이 원천적으로 돈을 잘 벌었던 영역이 원래 광고잖아요. 광고. 구글 온라인 광고나 유튜브 광고. 근데 광고는 이 마켓이 포화 상태거든요. 근데 구글은 이거 가지고서 이제 디자인하고 있는 마켓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이걸 계속 쓰고서 길을 가면서 외국인하고 대화하고 글도 보고 광고 같은 것도 보고 광고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만약에 지나가다가 어떤 코카콜라를 보고 있어. 그럼 음식에 대한 게 뜨면서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 옆에 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광고 마켓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 돈을 버는 거를 잘한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MS는 어찌 보면 약간 기업용 또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OS에 들어갔던 그 플랫폼으로 쭉 가는 것 같고 AI도. 근데 구글은 역시 기업에서 끌어온 광고 자원을 1대1로 타겟팅 연결시켜주면서 돈을 벌었던 이 메커니즘을 또 AI 시대에 재밌게 풀어내는구나. 좀 잘한다라고 느꼈고요. 가장 기반되는 건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뭐 어느 기업이 흥하건 간에 엔비디아를 역시 빼놓을 수가 없죠. 어떤 분들은 뭐 데이터 센터의 수요나 거기에 들어가는 칩의 수요가 감소한다 어쩐다 얘기는 있지만 저는 뭐 알고리즘적인 최적화가 나오더라도 이게 이제 증가하는 속도에 편차가 있을 뿐이지 당분간은 우상향으로 좀 올라간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시장 갈 것 같고 특히 또 하나 엔비디아가 지금 AI 플랫폼 자체뿐만 아니라 피지컬 AI나 휴머노이드로 연결되는 그 2차, 3차 응용 분야 내에서도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나 플랫폼을 공개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또 그와 관련된 뭐 휴머노이드에 삽입될 수 있는 소규모의 저렴한 칩 같은 것들도 계속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는 AI 테마가 쭉 가는 이상 그 버추얼에서 피지컬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 행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지점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뉴럴링크도 갖고 있고 엑스도 갖고 있고 뭐 스페이스X도 갖고 있고 보링 컴퍼니도 갖고 있는데 이 회사 중에 사실 대중들은 가장 생뚱맞다고 하는 게 X기는 해요. X를 보게 되면 아니 뭔가 다 빅테크 하이테크에서 딥한 기술을 연구하던 회사가 갑자기 소셜미디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너무 좀 가볍기도 하고 언론사 같은 걸 왜 인수했지 했는데 저는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는 AI로 들어간 것 같아요. 테슬라도 그렇고 테슬라에 있는 옵티머스 로봇도 그렇고 뉴럴링크도 그렇고 근데 AI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의 학습과 사람들에 대한 반응 관찰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저는 X를 갖고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X가 결국 AI를 고도하기 위한 데이터의 어떤 그 하나의 채널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끌어왔던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차와 옵티머스 발전을 또 견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직은 또 뭐 시장에 상장은 안 된 기업이지만 뉴럴링크도 굉장히 재미난 기업이 원래 그런 BCI 쪽의 발전 속도가 느렸거든요. 근데 뉴럴링크나 BCI 기술이 발전되는 최근에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는 옛날에는 어떤 펑션을 써가지고 모든 뇌의 신호를 해석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걸 그냥 신호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학습시킨 걸 AI가 해독을 해주고 그래서 뉴럴링크도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약간 이제 사담일 수 있는데 꿈 중에 저는 굉장히 SF적인 꿈이지만 재미난 꿈이 뭐가 있냐면 일론 머스크는 자기의 뇌에 담겨진 정보를 옵티머스에 넣고 싶어 해요. 근데 지금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입력해 넣을 수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뇌를 카페에서 넣고 싶어 하는 거죠. 이 단계에 들어가는 게 X가 갖고 있는 AI 기술을 뉴럴링크랑 활용해서 자기 뇌의 정보를 빼내. 그걸 테슬라가 갖고 있는 옵티머스에 집어넣어. 이게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풀셋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뭘 하는 거냐? 우주선을 타요. 스페이스X 타고 우주로 가. 그러니까 무한한 우주를 탐험해. 이게 어찌 보면 현대판 진시황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 육체적인 몸은 소멸하겠지만 자기 정신적인 세계는 옵티머스로 올라타서 스페이스X를 들어가서 무한한 시공간을 탐험하는 존재. 상업적으로도 재미난 회사지만 어떤 비전적으로도 굉장히 재미난 기업이자 그 기업가가 저는 일론 머스크와 그 컴퍼니들이라고 바라봅니다. 타이핑에서 음성으로 넘어가면서 AI와의 소통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걸 저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사실 사람들이 이게 휴대폰을 타이핑하거나 드래그하는 거에서 언어로 넘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혹시 언어 불편할 거라고 보시거든요. 근데 이게 저 어찌 보면 약간 저희 학생들한테 편하게 했을 때는 노예 근성을 못 버려서 그렇다고 해요. 제가 옛날에 조선시대나 로마시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간인들이나 귀족들은 다 노예한테 시키잖아요. 내가 무슨 맛집 검색을 해 음식 데려와 이거지, 음식 갖고 와, 나를 글로 데려다 주지, 내가 뭐 길 찾아가지고 가는 거는 아직 우리가 그 자리에 안 갔다고 보는 거예요. 진정 편해지는 거는 내가 검색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상업적인 광고 다 빼버리고 결과만 딱 던져주면 돼요. 나한테 내가 말로 물어봤을 때 이거 우린 다 뒤지면서 이게 광고냐 아니냐 보고 협찬 광고 있으면 빼고 막 보는 거잖아요. 이걸 한마디만 던졌을 때 AI가 다 해주게 되면 얼마나 편해요. 일론 머스크의 꿈 중에 하나가 결국 뉴럴링크를 통해 갖고 인간의 뇌에 보조도구로 AI를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꿈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본인이 AI를 써가지고 옵티머스에 올라타는 것도 꿈이지만 중간 단계의 꿈은 인간의 뇌는 30만 년 동안 거의 발전이 없어요. 기능적으로는. 여기에 AI를 붙여가지고 마치 확장 프로세서 같이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미래 AI와 로봇 산업은 어느 정도의 시장 규모로 성장할까요? 시장 규모를 인류 휴머노이드만 놓고 보게 되면 올해 2월 달에 모건 스탠리가 예측한 휴머노이드의 TAM,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접근 가능한 시장을 60조 달러를 얘기했거든요. 6조 달러면 8경 원이에요. 8경 원이면 자동차의 TAM 대비 최소한 10배는 넘어요. 어떻게 보면 20배로 볼 수도 있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능의 힘이 그만큼 큰 거예요. 산업혁명을 보게 됐을 때 우리 산업혁명이 인간이나 동물의 육체 노동을 지금으로 보면 단순한 대체예요. 그 당시에 엄청난 거겠지만 그러면서도 글로벌 경제가 200배 성장했다고 흔히 보거든요. 산업혁명 전과 후의 경제 성장이 200배예요. 지금까지 보게 되면. 그러면 인간이 몸을 써서 경제적으로 돈 버는 것과 머리 써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면 머리의 힘이 지금 극단에 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인간의 머릿속에 극단화시켰을 때 도대체 산업은 몇 배나 더 커질 수 있을까? 그때가 200배면 좀 단순히 여기다 200배를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 아니 경제학이 기본 원리도 안 맞는다고 그러면 이게 200배, 200배면 400배인데 산업혁명이 한 1800년대에 있었던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 한 100년 이내에 1800년하고 대비했을 때 300년 만에 경제 규모가 4만 배 커진다고 보는 거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1700년대 초반 사람한테 가서 앞으로 300년 뒤에 경제 규모가 200배 커질 거라고 주장하면 그 당시에 경제학자는 이게 다 믿었을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했을 겁니다. 저는 인류가 저는 이제 인지과학자다 보니까는 자기가 경험했던 세계를 바탕으로 자꾸 프레이밍을 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미니멈 맥시멈일 것이다. 하지만 인류는 지구상에 태어났던 총 명수가 1100억 명 정도가 되고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쭉 이어지게 되면 지금보다 더 태어날 인류는 얼마냐면 경단위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산해봤는데 지금보다 100만 배의 인류가 더 태어날 거예요. 지구가 붕괴되기 전까지. 그렇게 보면 인류 전체 역사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 정말 앞부분 아주 조금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확 망가질 수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고서 꿈도 꾸고 기업의 비전도 만들고 국가 정치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걸 무조건 뭐 20, 30% 안에서 왔다 갈 것이다 하고 하게 되면 산업혁명기도 보게 되면 이걸 잡았던 국가는 그 200년 동안 200배 역사에 올라탄 거고 뭐 이게 크게 변하겠어 했던 국가들은 그냥 거의 가라앉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니멈 맥시멈을 좀 넓게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AI와 로봇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AI 산업군이 결국에 보게 되면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게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게 있고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단순하게 휴머노이드만 봐도 미국하고 중국이 현재 쌍두마차인데 중국은 몸에 가까운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요. 중국은 정말 단순하게 보면 우리나라도 휴머노이드를 만들지만 우리나라는 부품의 상당수를 일본, 유럽에서 수입해서 만들어요. 근데 중국은 이미 자국 내 부품화율을 굉장히 높여놨고요. 몇 년 이내에 100%다 자국 부품으로만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있어요. 몸이에요. 몸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은 우리 거 그러면서 싸게. 근데 미국은 사실 그쪽보다 휴머노이드 작동하기 위한 데이터나 훈련, LLM 모델 뭐 이런 것들 비전 모델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냐 머리냐 이런 건데 AI도 큰 산업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하방이 하드웨어가 있고 위에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사람들이 많이 투자했던 건 하드웨어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플랫폼, 대규모. 물론 LLM은 하드웨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규모 반도체 칩, 클라우드 위에 돌아가는 엔진이니까 저는 이걸 묶어서 그냥 하드웨어라고 볼게요.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저는 우상향 성장한다라고 봅니다. 왜냐?
반도체에 대한 칩 수요만 놓고 봐도요, 여러분, AI 없을 때만 봐도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가했어요, 여러분. 흔히 그 필라델피아 곡선 같은 거 이전에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게 지수 곡선. 앞으로 증가할 거예요. 근데 지금보다 더 증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존에는 그런 하드웨어를 써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특권층 또는 많이 배운 사람들의 역할이었어요. 이게 특권층이라는 건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회사도 만들고 직원들 막 고용해야지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LLM 가지고서 한두 명이 뭐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대박 터뜨리는 경우가 자꾸 등장하고 있어요. 즉 이걸 깔고서 위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잘 만들어내는 약간 작지만 강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좀 많이 등장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아래쪽은 약간 안전하게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 기반 투자하시고서 여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나눠서 투자하시고. 사실 이 말씀드린 걸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만 해도 뭐 해외 주식 같은 거나 국내 주식 이렇게 하부 산업에 투자한 것도 있고, 또 제가 직접 일을 도와드리거나 하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런 스타트업들에 관심을 갖고서 뭐 비상된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기업들 같이 일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양쪽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과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다 견제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30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어떤 거 투자하고 싶으세요? 제가 보기를 한번 내볼게요. 1번이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거 조각 투자하겠다. 2번이 금을 사겠다. 금 주식 뭐 한 돈이면 70만 원 하잖아요. 그다음에 3번은 삼성전자 주식 사겠다. 4번 엔비디아 주식 사겠다.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 얘기하시는 건 빼고 4번까지만 보면 좀 주식시장 당연히 잤던 분들은 4번 당연히 할 거예요. 저 30년 동안 엔비디아 주식이 한 2,000배 올랐으니까. 근데 압구정 현대나 삼성전자 주식도 40몇 배 올랐거든요. 근데 이걸 또 보면 저희 학교인 젊은 친구들은 그 얘기예요. 너무 좀 우울하다고. 30년 전으로 못 돌아가니까. 근데 나한테는 그런 시절이 이미 지나간 거 아니냐라고 20대 초반 중반 우리 젊은이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 또 그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50배, 100배, 1000배, 만배에 뛰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나 뭐가 나올 것이다. 제품도 나올 것이고, 그걸 발굴하거나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길었는데 왜 이걸 자꾸 끝이라고 바라보느냐. 정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술이 너무 막 급변하니까는 너무 힘들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어찌 보면 내가 올라설 수 있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라고 보시고서 불안하게만 보지 말고 또 호기심을 갖고서 기회를 잡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를 잡는 거는 뭐 저 같은 학자나 정치인이나 기업가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꾸준히 관심 갖고서 함께 공부해 가시죠. 고맙습니다.